오늘은 책방 겸 중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책 컨텐츠.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컬러의 말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주로 색을 빨주노초 파남보, 검정, 흰색, 회색 정도로만 나누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색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와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냥 노란색, 노르스름한색, 누런색이 아니라 애시드 옐로, 나폴리 옐로, 갬부지 등의 이름이 있는 색들인 거죠. 모비딕을 쓴 허멀 멜빌이 묘사하고 싶었던 고래의 흰색은 어떤 흰색일까요? 고흐가 그렸던 해바라기는 왜 시든 노란색이 된 걸까요? 왜 분홍색은 여자의 색깔이 됐고 파란색은 남자의 색깔이 됐을까요? 이 책은 이렇게 사소하면서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색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색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색은 바로 스칼렛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칼렛과 관련된 주인공 이름은 스칼렛이 아니라 메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메리예요. 예쁘게 생겼죠? 이 메리는 1542년 12월 8일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의 후처인 프랑스 기즈 가문 출신의 마리 드 기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제임스 5세와 옆에 마리 드 기즈예요. 메리는 헨리 7세의 딸이었던 마가렛 튜더가 영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4세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제임스 5세인 거예요. 이 영국의 왕, 잉글랜드의 왕 헨리 7세의 딸인 마가렛 튜더고요. 이 마가렛 튜더가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4세랑 둘이 결혼을 한 거고요. 둘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제임스 5세입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5세와 프랑스의 마리 드 기즈가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메리가 되겠습니다. 메리 스튜어트예요. 그래서 이 출생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이 출생 이야기를 해야지 메리의 전반적인 불행에 대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메리에게는 영국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메리 스튜어트는 헨리 7세 이후 헨리 8세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랑은 오촌 친척 관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엘리자베스에게 헨리 7세는 할아버지가 되고요. 이 메리 스튜어트한테 헨리 7세는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메리에게 당고모 정도가 되겠죠. 자, 당시 스코틀랜드는 북쪽 땅 끝에 가난한 나라로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수입도 잉글랜드 왕가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게다가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 또는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처럼 곳곳에 자리한 상업도시 같은 것도 없었죠. 마을밖에 없는 그냥 황량한 땅이었던 거예요. 기후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안개가 되게 자욱하고 황량한 땅인데 여기가 오랫동안 잉글랜드군이 약탈을 일삼으면서 불을 이용해 공격한 탓에 땅이 더 황폐해졌고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크고 작은 분쟁이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메리가 태어난 이 스튜어트 왕가는 스코틀랜드 왕의 왕실 집사장을 세습한 귀족 가문이었어요. 이 경우에는 직업이 가문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떠오르는 스튜어트가에 대한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반발은 상당했죠. 그리고 그 무렵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내전을 벌이면서도 이 스튜어트가를 뒤집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사정이 이러한 때에 제임스 5세와 마리 드 기즈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딱 낳았어. 근데 아들이 금방 죽어버려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또 딱 낳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 그래서 요절한 이 두 아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얻게 된 자식이 바로 메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생후 이틀 만에, 둘째 아들을 1년도 안 되어서 잃은 이 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겨우 아이를 낳았는데, 당시 제임스는 종교 개혁을 둘러싸고 숙부였던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를 상대로 한 솔웨이 모스 전투에서 지휘관을 잃고 허둥지둥하다가 완패를 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이 당시 실이랑 병으로 지쳐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임스에게 이 왕녀의 탄생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줬던 거죠. 시국이 이렇게나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무엇보다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제임스는 우리 왕조는 어린 딸과 함께 시작해서 어린 딸로 망하리라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에게는 서자인 아들이 있었지만 이 크리스트교 국가에서 혼외자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죠. 제임스는 메리가 태어나고 6일 뒤에 30의 나이로 급사하고 맙니다. 결국 정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메리가 생후 6일 만에 스코틀랜드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죠. 압도적인 남성 사회였던 당시 유럽에서 여성이 왕이 된다는 것은 보통 사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히 국민들도 여성 군주는 바라지 않았고, 당시 잉글랜드에서 역시 제임스 5세와 동맹에 실패했던 헨리 8세가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던 메리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스코틀랜드의 섭정을 맡고 있었던 제임스 해밀턴과 그리니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였던 메리랑 자신의 유일한 적자였던 에드워드랑 결혼을 추진하면서 이 스코틀랜드를 꿀꺽하려고 했던 거예요. 메리는 생각해보세요. 영국 왕실의 피도 흐르고 있고 스코틀랜드의 적법한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메리만 차지하면 스코틀랜드랑 영국을 싹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명분이 아주 확실한 거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메리를 데려가서 잉글랜드에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헨리 8세는 이 결혼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병합이라는 수건을 이루고자 했고, 이것을 눈치챈 메리의 어머니는 이를 반대하고 나섰으나 결국 1543년 7월 1일 메리가 10살까지 그녀를 잉글랜드로 보내겠다라는 조건으로 그리니치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달 후인 1543년 9월 9일 메리는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왕위에 올랐고, 생후 5개월 만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황태자랑 약혼을 합니다. 이게 당시 메리의 대관식 그림인데, 보시면 아기가 메리예요. 아기인데 지금 왕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관이 너무 커서 계속 옆에 사람이 들고 있었다고 해요. 진짜 완전 그냥 갓난애기예요. 이것은 스코틀랜드와 병합을 염두에 둔 헨리 8세가 군사력을 분산시켜서 압박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열성적인 가톨릭교도였던 마리드 기즈는 종교개혁을 통해 독자적인 국교회를 믿는 데다 왕비가 차례로 형장의 이슬이 된 피비린내 나는 영국 궁정으로 사랑하는 딸 메리를 보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그리니치 조약에 따르면 메리가 일찍 사망할 경우 스코틀랜드 왕위 계승권을 헨리 8세에게 양도하겠다라는 조항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아내를 단두대까지 보내버렸던 헨리 8세의 인성을 뭘 믿고 메리를 보내겠어요. 뭐 한 8살쯤 됐을 때 독 먹이고 죽여가지고 아유 얘가 사고로 죽었네 이럴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가운데에 둔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한시라도 빨리 영국에서는 메리를 인질로 만들고자 잉글랜드군이 수차례에 걸쳐서 심심하면
메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리. 이러면서 스코틀랜드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마리 드 기즈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키려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향이었던 프랑스의 힘을 빌리는 거죠. 때문에 1547년 1월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나자 마리 드 기즈는 그리니치 조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을 거친 청혼 혹은 거친 구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잉글랜드군은 에든버러에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을 예외 없이 불과 칼 아래에 놓고 훔칠 수 있는 모든 것은 훔치고 도시에 불을 지르고 무너뜨려라. 이것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들의 불충에 대한 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면서 민가를 태우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스코틀랜드는 대패하고 말았고 잉글랜드의 침략만으로도 환장하겠는데 국내에서는 종교개혁까지 막 벌인다면서 나라가 막 난리가 나서 반토막 날 지경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메리의 신변을 염려한 마리 드 기즈는 스코틀랜드 내의 가톨릭 세력과 논의한 끝에 메리와 이름과 나이가 같은 4명의 시녀를 대동해서 극비리의 고국이었던 프랑스로 그녀를 보내고 자신은 스코틀랜드에 남아서 섭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메리의 결혼 상대로는 파혼한 에드워드 말고 프랑스 왕가의 앙리 2세와 카트린드 메디치 사이에서 태어났던 황태자 프랑수아가 있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앙리 2세와 카트린드 메디치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이 카트린드 메디치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트린드 메디치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48년 7월 메리와 에드워드 6세의 혼약이 파기되고 프랑스와 황태자와의 혼약이 성사됩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황태자비로서 메리의 미래가 결정된 거죠. 이후 13년 동안 메리는 프랑스 궁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프랑스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재능을 꽃피웠고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약혼자인 프랑스와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왕족과 궁정에 출입하는 모든 예술가들이 그녀를 사랑했다고 해요. 얼마나 예뻐했는지, 물론 이 예뻐하는 게 예뻐서 예뻐했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가진 권력이 예뻐서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예뻐했는지 이 앙리 2세도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미래의 왕비가 될 메리를 자기 아이들보다 더 귀여워하면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자기 아이들이 메리를 앞서 걷지 못하게 했으며 메리에게 존댓말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 앙리 2세의 정부였던 디안 드 푸아티에 역시 고향을 떠나 프랑스에서 지내는 메리를 안쓰럽게 여겨서 교육을 도왔고 메리 역시 디안을 존경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의 패션 센스와 우아함은 다 디안 드 푸아티에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메리는 프랑스 궁정에 금방 녹아듭니다. 다만 문제는 메리가 프랑스에 왔을 때 이 시어머니였던 카트린드 메디치 역시 똑똑하고 예쁜 메리를 총애해서 자기가 시집 올 때 예물로 가져왔던 당대의 가장 비싼 진주를 선물해 주기도 했는데 이때 메리는 궁정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용한 카트린을 장사꾼의 딸이라면서 깔보았고 이 행동은 훗날 크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카트린뿐만 아니라 메리는 이렇게 한 번씩 생각 없이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놨는데 그 대상들이 다 메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좀 나중의 일입니다. 이 프랑스 궁정에서 교육을 받은 메리는 잉글랜드에서 교육을 받았던 엘리자베스와 교양과 문예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랐습니다.
메리도 엘리자베스와 마찬가지로 라틴어에 능통했고 프랑스어로 시를 썼으며 악기 연주와 춤에 능했습니다. 메리는 종종 류트를 연주하곤 했는데 그 연주하는 흰 손이 매우 아름다웠다 라고 하며 자수에도 뛰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보수적이었던 앵글로색슨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자베스가 좀 우등생? 보수적인 진정한 우등생 타입이었던 것에 비해 메리는 자유로운 라틴 기질을 가진 프랑스에서 자란 영향이었는지 조금 느긋한 면이 있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게다가 어머니가 처형된 이후 서녀의 신분으로 떨어진 엘리자베스는 이복 언니 메리 1세에 의해 모반죄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녀를 의식한 엘리자베스는 이성적인 여성으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란 메리는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되어 자연스럽게 여왕이 된 메리와는 달리 엘리자베스는 3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랐으며 에드워드 다음에 메리가 여왕이 됐을 때는 자기 어머니처럼 언제 단두대에 끌려갈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얻게 된 잉글랜드의 여왕 자리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여왕이었던 자와 간절히 원해서 겨우겨우 얻게 된 자의 차이가 결국 이 둘을 여왕과 여성으로서의 운명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자, 1558년 4월 28일 아름다운 미소녀로 자란 메리와 어린 시절부터 궁정에서 함께 자란 프랑스와 황태자의 결혼식이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의상에 신경을 많이 썼던 메리는 이날도 순백의 드레스에 보석을 장식한 모습으로 결혼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스코틀랜드의 여왕이면서 프랑스의 황태자비로 등극한 메리는 15이라는 어린 나이에 인생의 정점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같은 해 11월 17일에 엘리자베스가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했죠. 하지만 프랑스의 왕 앙리 2세는 잉글랜드를 프랑스의 영토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가톨릭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내세워서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결혼을 무효라고 지적을 하면서 엘리자베스를 왕위 약탈자로 규탄합니다. 앙리 2세는 서녀인 엘리자베스에게 계승권이 없으며 오히려 튜더 왕가의 혈통인 헨리 7세의 증손녀 메리 스튜어트가 프랑스의 황태자비이며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진정한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했어요. 로마 교황청 역시 엘리자베스를 서녀로 인정하면서 앙리 2세의 손을 들어주고 메리 1세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자는 메리 스튜어트라고 주장했죠. 여기서 메리 1세는 엘리자베스의 언니 메리예요. 그리고 얘도 메리죠. 이름이 같지만 메리는 다른 메리예요. 이 엘리자베스가 메리 1세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메리가 다음 메리 2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주장들 덕분에 메리는 자신의 문장에 잉글랜드의 왕관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 일로 엘리자베스는 크게 격노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출생을 부정하고 그녀가 정식 왕위 계승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 교황과 프랑스 왕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내에도 존재했기 때문이죠. 근데 메리가 여기다가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순진무구하게 자란 메리는 너무나 쉽게 엘리자베스를 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나중에 또다시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리는 15살에 인생의 정점을 맛보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이듬해인 7월 10일에 시아버지인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서거합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남편이 왕이 될 거고
저는 그러면 황태자비가 아니라 왕비가 될 건데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곧 그녀의 남편이 15살의 나이로 프랑스와 2세에 즉위하고 메리는 아름다운 프랑스의 여왕이 되었지만 여왕이 된 메리는 아직도 16살에 불과했으며 그녀 주위에는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와의 외삼촌인 로렌느 지방의 추기경 샤를은 그녀가 왕비 자리에 앉자마자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양 행동했고 프랑스에서 가장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태후가 된 카트린 드 메디치 역시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기즈가를 치기 위해서 반기즈파 귀족들을 모아 행동에 나섭니다. 기즈가가 어디였죠? 메리의 외가입니다. 메리 어머니가 마리 드 기즈잖아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장사꾼의 딸이라면서 깔봤으니까 카트린은 메리한테 칼을 갈고 있었을 겁니다. 카트린은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던 프랑스와 2세의 치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왕위 계승자인 차남 샤를이 즉위해서 그녀가 섭정할 것을 꿈꾸며 권력을 휘두를 날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트린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왕으로 즉위한 지 이듬해인 1560년 11월 중순 선천적으로 이비인후과 계열의 지병을 갖고 있었던 프랑스와 2세는 중이염이 발병하면서 쓰러지고 맙니다. 프랑스 제1의 외과 의사가 귀를 절개하고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생명은 구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어머니였던 카트린은 수술을 거부합니다. 결국 고름이 뇌까지 찬 프랑수아는 1560년 12월 5일에 16년의 생을 마쳤고 그로부터 사흘 후면 18살의 생일을 맞이하는 메리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왕가의 풍습에 따라 메리는 수도원의 검은 방에서 흰옷을 입고 40일 동안 상을 치렀고 이렇게 프랑스에서 시아버지랑 남편이 연달아 사망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나라인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러 교파가 생겨 내전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이 당시 스코틀랜드는 메리의 어머니였던 마리드 기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모태 가톨릭이었고 초반에는 프랑스의 세력을 이용해서 개신교를 숙청해 나갔으나 점점 스코틀랜드 내에서 마리드 기즈가 스코틀랜드를 프랑스형으로 만들려고 한다 라면서 반발했고 개신교 세력 역시 존 녹스가 귀국하면서 가톨릭 세력과 대적하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종교 전쟁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때다 싶었던 잉글랜드 귀족들이 스코틀랜드 내에 있었던 개신교를 지원하자라면서 엘리자베스를 부추겼고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점점점 가톨릭 세력은 밀려나고 존 녹스와 개신교 귀족 세력이 커져갑니다. 존 녹스는 개신교 세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 녹스는 마리드 기즈가 프랑스군을 끌고 와서 개신교 세력을 밀어버렸을 때 사형을 당하진 않았으나 계급이 강등되어 프랑스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19개월 만인 1549년에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석방이 되었고 이후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에드워드 6세의 궁정 목사가 되었다가 1559년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귀국해서 종교전쟁에 참가하고 개신교 사상을 정착시켜 장로교 제도를 만든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가톨릭 세력이 밀리게 되자 마리드 기즈는 다시 한번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했고 개신교도들의 반란이 진압이 되는 듯 했으나 잉글랜드가 또 끼어들면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에든버러 앞바다에서 잉글랜드 해군이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면서 잉글랜드가 승기를 잡기 시작했고 결국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평화 조약을 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조건 중 하나는 프랑스인들이 스코틀랜드에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리는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지 갑자기 심하게 앓다가 1560년 6월에
사망했고 메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든버러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조약에는 메리의 스코틀랜드에 대한 지배권은 인정되나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엘리자베스를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인정하며 잉글랜드의 왕관이 들어간 문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조약을 승인하지 않고 문제의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장이 아닌 서명까지 프랑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및 아일랜드의 통치자라고 서명을 하죠. 한술 더 떠버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메리는 순식간에 시아버지였던 앙리 2세, 어머니였던 마리 드 기즈, 남편인 프랑스와 2세를 차례대로 잃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죽었고 남편의 상이 끝나자 프랑스 궁정에서 메리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과거 메리가 장사꾼의 딸이라면서 폄하했던 시어머니 카트린이 이제는 궁정에서 가장 높은 여성이 되면서 두 사람의 입장은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전 프랑스 왕비인 메리는 경치가 뛰어난 루아르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편하고 자유롭게 프랑스에서 살 수도 있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구혼자도 쉽게 찾을 수 있었겠지만 전 왕비의 신분에 만족하면서 장사꾼의 딸에게 고개를 숙이는 인생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생후 6일 만에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한 그녀였기 때문에 프라이드는 엄청났고 메리는 높은 자존심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섭정이었던 마리 드 기즈가 사망하자 스코틀랜드에서는 메리의 귀국을 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1561년 8월 14일 메리는 익숙한 파리의 궁정을 뒤로하고 스코틀랜드를 향해 출항하여 13년 동안 살았던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젊고 아름다운 왕을 기다리는 건 스코틀랜드의 냉혹한 현실이었으니 프랑스나 잉글랜드에 비해 너무도 가난하고 어둡고 문명과 정치 면에서도 뒤처진 고국의 현실은 그녀 상상 이상으로 참담했습니다. 예술적으로도 좀 뒤떨어져서 그녀가 스코틀랜드였던 이때에는 초상화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수도 에든버러에 도착한 메리는 왕권의 무력함을 실감하고 이복 오빠였던 제임스 스튜어트에게 섭정을 맡기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제임스 5세에게 서자가 있었는데 인정되지 않아서 바로 메리가 여왕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 이복 오빠에게 넘긴 겁니다. 자, 참고로 당시 제임스가 개신교였듯이 스코틀랜드인 대부분이 개신교로 개종한 상태였고 반면 메리는 타국에서 자란 데다 젊은 여성이며 어머니를 따라 가톨릭교도였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섭정을 맡긴 그녀는 스코틀랜드에서 나름대로 이제 인기를 끌어보려고 했던 거죠. 당시 인싸들이나 즐긴다는 남장을 즐겼고 이러한 세련되고 키 크고 아름다운 군주는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메리 역시 프랑스와는 달리 조금 황량하지만 안개가 껴서 신비로운 경치가 있는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된 거죠. 가톨릭교도인데다 반은 프랑스인의 피가 흐르는 여왕이었지만 소박한 스코틀랜드의 국민들도 서서히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여왕의 종교는 환영하지 않으나 여왕은 대환영이다 라면서 메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메리 역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서 종교적 갈등을 관용으로 베풀면서 귀족과 백성들 모두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됐죠. 원래 좀 정 많고 감상적이었던 메리는 같은 헨리 7세의 피가 흐르는 9살 위였던 언니 엘리자베스에게 친애하는 언니라면서 편지를 보냈고 엘리자베스 역시 좋은 동생이라면서 자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